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도 더 벌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들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노진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이 나이를 먹고 아내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잘 커준 아이들, 평생 성실히 일한 노 씨,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이 모든 게 70, 80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퇴직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남편을 아내는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라도 떠안은 사람처럼 구박했습니다. 돈을 안 버는 노 씨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귀신, 밥만 축내는 백수였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경비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아내. 그 이유가 손자의 유학비를 보태기 위함이라는 걸 아는 순간 노 씨는 허탈한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기계 말이죠. 아니, 아무리 기계라도 30년, 40년 쉬지 않고 쓰면 녹이 스는 법이었습니다. 노 씨는 이대로 인생이 저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이고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지만 그 이전에 내 삶이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노 씨는 20대의 공무원이 되어서 3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노 씨에겐 징그럽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휴직을 한 것은 40대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 쉬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낫고 곧바로 복직을 해서 그 뒤로는 휴일에만 쉬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천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봉급으로 자식 둘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노 씨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몸이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꿈나라였습니다. 노 씨가 퇴직하고 잠이 많아진 것은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아침밥을 일찍 차릴 필요가 없으니 10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시야? 7시. 더 자. 아내의 질문에 노 씨는 짧은 대답과 함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도를 할 필요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편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생활했고 집 앞 슈퍼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만끽해야 하는데 왜 가슴팍이 턱하고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밥 먹어. 오전 10시 20분. 아내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김칫국에 계란 후라이, 김, 멸치볶음.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노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게? 내가 집에 있는 게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오늘은 무슨 오늘? 언제는 또 나갔던 것처럼 얘기하네. 나가서 할 일이 있어야 나가지. 노 씨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두거나 함부로 젓가락질을 해서 접시 소리가 쨍그랑 나도록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설거지 할게. 노 씨는 식사 후에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키에 비해 낮은 싱크대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릇만 싱크대 안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 씨는 한참 동안 그릇을 뽀득뽀득하게 씻었습니다. 거실에 나오자 소파에 가로놓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끄트머리에 자리가 있었지만 걸터 앉아 뭐하나 싶어서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딱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커피 마시며 TV를 보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온 것뿐이었죠. 앉아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노 씨는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종일 집에 있을 거냐는 질문. 아니,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며 강조했던 그 목소리. 노 씨는 괜히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민망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장 봐올게. 장? 별로 살 거는 없는데. 저녁 반찬거리나 안방 욕실에 샴푸 없던데. 샴푸 사야 되지 않아? 사와 그럼. 아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기도 좀 사오던가? 찌개용으로? 혼자서 마트에 간 노 씨는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혼자서 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보단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정육 코너 앞에 섰는데 노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찌개는 어떤 부위로 사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앞다리살도 있고 삼겹살이랑 목살도 있고 그러네. 어떤 게 찌개용이야? 아이고, 그냥 알아서 좀 사와. 뭐 하나 살 때마다 물어보게? 자다 일어났는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노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무 고기나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기름기 하나도 없는 부위를 사왔어? 차라리 삼겹살이 낫지.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사왔지. 노 씨가 대꾸를 하는데 고기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또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이제는 아내의 혀 차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뭐야 이게. 일을 만드네. 노 씨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흘린 것을 닦았죠. 내심 아내가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뭘 해도 못마땅한 사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잔소리를 했고 뭐라도 하면 답답하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던 마음도 사라지게 말이죠. 여보, 빨래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빨아야 하지? 블라우스처럼 보이는 아내의 옷을 들어 올리며 묻자 아내가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 씨는 퇴직 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노 씨가 늘 일을 하느라 주말이 아니라면 아내를 많이 도와주기가 힘들었는데 평생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해온 아내도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빨래나 돌리고 있으면 안 답답해? 뭐, 갑자기 웬 시비를 거나 싶을 정도로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가? 남자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은 퇴직했어도 사업 구상하고 그러느라 바쁘던데. 하지만 노 씨는 사업을 할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당장 돈을 안 버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었죠. 당신 어디가? 며칠 뒤에 오전부터 화장을 하는 아내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흥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나간다니까 답답한 사람이 나가야지요. 집도 좁은데 둘이서 북적북적 뭘 하나요? 꼭 노래를 부르듯이 놀리듯이 하는 대답에 노 씨의 미간에 실금이 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가. 다음 달에 나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아내가 여자들끼리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7명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그것뿐이면 노 씨도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도 가족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 말이죠. 이번에 같이 가는 지숙이 있지? 걔 남편이 세무사라고 말했나? 지난번에 들은 것 같네. 너무 좋은 직업 같아?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 정년도 없잖아. 그러면서 노 씨를 힐끔 쳐다보다가 마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이네는 식당 하니까 직원 두고 놀러 다니잖아. 에효, 뭐가 됐든 공무원보다는 나은 것 같네. 월급은 쥐똥만큼 주는데 정년은 한 75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00세 시대에. 연금이 있잖아. 노 씨는 모아둔 돈과 연금이면 그래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산 인생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이상을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 뭐. 당신은 뭐 한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야? 어차피 볼 거면 세무사 같은 거나 하지. 거울에 집중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는 아내를 노 씨는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뒤돌았습니다. 아내의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에 집중했지만 아내의 용건은 끝이 안 났습니다. 아, 희경이네 남편은 옛날에 한번 망했던 그 사업 있지? 그거 아직도 하는데 돈 잘 번다네.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왜 화장을 해도 거실에서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공무원에서 평생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렸어.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퇴직해서도 돈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불만이야? 노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툼이 싫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오늘따라 듣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해? 아내는 노 씨가 한마디 했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외출 준비를 마치고 답답하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을 때는 올 거야. 저녁도 먹고 올 거야. 아무튼 나만 보면 밥 타령. 그러고서 쌩하게 나가버리는 아내. 노 씨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를 꼭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서 벌어둔 돈만 까먹는 존재를 바라보듯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는 것조차 노 씨의 연금으로 가는 것일 텐데 말이죠. 어째서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노 씨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었던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조금 덜어놓고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얹힌 듯 속이 답답했습니다. 눈칫밥도 밥이라고 아내에게 몇 마디 들으니 속이 부대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대충 먹었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올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노 씨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다정한 한마디 듣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왜 머릿속에 이혼 생각이 스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가 씻고 나오더니 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물가 봐. 당신도 마트 다녀보니까 알겠지? 연금으로는 못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부부가 생활하려면 한 달에 얼마 있어야 된다 그랬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뭐라도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게 쉬워? 나도 나중에 부동산 같은 거 공부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나?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데 잘못되면? 언제는 사업하라며. 내 생각엔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다가 안 받으니까 불안해. 그럼 당장 일하러 나가라는 소리야? 할 수 있는 일이 은근히 많겠더라고. 경비라던가 은퇴하고 남자들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뭐? 경비? 노 씨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으라고 뒤에서 떠미는 아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경비도 못할 것도 없지만 노 씨도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에 나온 세상이 혹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이 더 노 씨에게 가혹한 듯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한테만 자꾸 일하라고 해? 당신이 할 생각은 없어?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아내는 때로는 답답해했지만 노 씨는 말을 아낀 것이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노 씨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아내의 핀잔에 초연하게 굴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당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돈까지 벌어오라고 그래. 그럼 뭐 내가 일하면 당신은 내 밥 안 얻어먹고 살 거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 노 씨와 아내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야말로 평생 일한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는 노 씨의 목소리에는 힘은 없었으나 어떤 의지가 생겨난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노 씨는 아내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만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노 씨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았던 아내는 나중에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노 씨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내의 사정까지 생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 씨의 생일이 다가오는 주말이라 미리 식사만 함께 하기로 했죠. 식당에 앉아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가 하나, 딸네 손주가 둘이니 식구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행복하기만 했겠지만 노 씨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운동 좀 하세요? 이제 쉬시니까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하셔야죠. 가끔 집 앞에서 조깅은 하는데 나도 등산도 다니고 할까 생각 중이야. 이제 여유로워서 좋으시겠어요. 뭐 그렇지. 노 씨가 사위가 안고 있던 어린 손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면 뭐가 좋아? 사람이 너무 놀아도 오히려 병나? 너무 놀긴. 아빠가 그럴 성격인가? 집에 있으면 노는 거지. 너희도 50대기 전에 사업을 하던가 해서 노후 준비해. 퇴직하고 나서는 끝이야. 그냥 아빠처럼 뒷방 늙은이 되는 거야. 아내의 말에 순간 다들 조용해졌고 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노 씨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낼게요. 나 때문에 모인 건데 내가 내야지. 생신이니까 저희가 내야죠. 그래, 돈도 안 버는 양반이. 애들이 사준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해? 카드를 꺼내들었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내. 너희 밥 정도 못 사주겠냐. 노 씨가 다시 한번 카드를 내밀자 아들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 딸에게 선물도 받았기 때문에 밥은 자신이 사겠다고 진작부터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는 내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 씨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들어오겠다더니 잠이 든 것인지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경비라도 하라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머리에 쉽게 입력이 되지 않았죠.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생활비가 줄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벌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내를 보며 노 씨는 웃음기 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연금을 어떻게 쓸지 나한테는 상의도 안 해. 우리 손자 유학 간다는데 할머니가 돈도 못 보태줘?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는 안 돼. 이미 해줄 만큼 해줬는데 무슨 손자 유학까지 보낸다고?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보태준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랑 뭐가 달라? 언제는 연금이 적어서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더니 그걸 줄 생각을 해? 그래 놓고는 나보고 경비 일 알아보라고? 경비 무시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당신도 돈을 벌어야 자존감이 좀 생길 거 아니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사람을 이렇게나 도구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식들 앞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밤새 생각했던 바를 노 씨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던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 지난번부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못해? 사진 멀쩡한데. 당신이 가서 경비를 하든 마트를 다니든 해. 여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당신이 벌어와. 나는 이제 지쳤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가장도 못 해먹겠다. 이제는 갈라서자. 뭐라고? 당신도 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며. 불편하다며. 그리고 돈 못 버는 남편은 친구 남편보다 못하다며.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혼이라니? 당신 진심이야? 어떻게 이혼이란 말이 나와? 노 씨라고 쉽게 결정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자존심이 깎여나갈 때마다 아내에 대한 정도 같이 깎였습니다. 이제는 노 씨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노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흐느끼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겪은 모든 서러움, 모욕감. 노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다음 날 아내는 아침 일찍 어딜 나갔는지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씨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자꾸만 한숨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노 씨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돌아오자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하는 거 알지? 그거 알아보러 아침 일찍 나갔구나.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재산 분할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 전업주부라고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정당하게 나눌 테니까 걱정 마. 노 씨가 차분히 대꾸하자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그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답지 않게 이혼하기가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밥이나 해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내 문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여보, 유학자금 때문에 그래? 그럼 당신 연금 안 건드리면 돼? 당신 나한테 화나서 충동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지금 아니, 화난 거 아니야.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노 씨의 말에 아내는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노 씨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 씨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노 씨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 없이 편히 살아. 처음엔 아내는 이혼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 자신이 없는 것은 노 씨가 아니라 아내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노 씨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크게 떠드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 고집은 결코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아내는 알았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고 나머지 재산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씨도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아내와 살면서 겪은 괴로움이 줄어든 것이 노 씨를 숨쉬게 했습니다. 노 씨는 최근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안면을 텄고 그 인연으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빈둥거린다며 화를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후를 잘 보낸다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아내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아내가 됐고 말이죠. 집을 팔고 하며 목돈이 생겼는데 그게 다 자식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닌데 참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걸로 서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는 어떻게 오빠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안 해줄 때는 안 서운했는데. 이번에 느꼈어요. 엄마도 아들이 더 중요하구나. 딸이 어느 날 노 씨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손주의 유학자금을 대준 것이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경솔한 아내가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내와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남은 아들이 아내를 살갑게 챙길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생각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노 씨는 자식들과는 가끔씩 통화를 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혼 전보다도 잘 지냈습니다. 자식들이나 아내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노 씨는 아파트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더라면 팔자 좋다고 빈둥거리지 말라는 소리가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노 씨는 피식 터져나오는 웃음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죠. 1, 2년 후에는 다시 일이 하고 싶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일한 보상을 작게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사치하는 것이 없기에 가진 것으로도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해보고 푹 쉬면 그땐 소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만 며느리에게 잘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것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비위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는 구식이고 의미 없이 힘만 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던 며느리. 그래서 남편의 제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송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고생하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졸지에 내 집에서 바깥 사돈의 제사까지 지내게 된 송 씨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며느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바꿔버린 것은 송 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었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았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좀 걱정돼서요. 무섭지 않을까? 무섭긴? 산속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 훤한 아파트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혼자 살만하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지내. 남편이 떠나자 아들은 혼자 남은 송 씨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덜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니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된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제이는 안 온다고? 아, 네. 저 혼자 갈게요. 제이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오면 됐지? 남편의 첫 제삿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내심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 같은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며느리가 궁시렁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사라고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눈치는 빤했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들이 오후 2시쯤 성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사 시작하기 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엄마 혼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씻으며 말하는 아들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성씨는 식탁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전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옛날 이야기도 했고 아들 직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성씨가 나가는 모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죠. 제가 제이랑 못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안 서운해. 오붓하게 둘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은 그날 밤 두 손 가득히 성씨가 싸준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가 반찬으로 몇 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엄마 안 외로워. 혼자 계신 게 맘에 걸리기도 하고요. 에이, 너는 신혼이나 즐기지 왜 자꾸 엄마 걱정이야?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셋집을 빼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너 무슨 일 있니? 아,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수십 년 봐오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제이는? 제이도 좋대? 제이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끊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지분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성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설마 성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성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며 성씨와 아들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본래 배우자가 상속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절반이 성씨의 명의였으니 아들의 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작게 들리다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활비도 내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성씨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게 외로울지언정 편하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씨가 고민하는 이유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꼭 성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아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성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씨는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성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송 씨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죠. 송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들과 합가하고 나서는 늘 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아침은 전쟁 같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땐 먹고 못 먹을 때도 많아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식탁 앞에 앉아서 빠르게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도 송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빈도와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를 하더라도 3배가 아니라 4배, 5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같은 거요. 그럼 고기 좀 더 사와야 해. 이 앞에 마트 가서 얼른 사올래? 아, 아니요. 그냥 김치찌개 먹을게요. 며느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빨래를 분류해서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더니 점점 살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송 씨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니 말이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고마워. 매번 밥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오히려 아들이 참 살뜰하게 송 씨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는 바쁜 와중에도 출근할 때 꼭 가지고 나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꼭 자신이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송 씨의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지냈고 송 씨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아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했었기에 송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빨리 올게요. 근데 엄마 혼자 해도 괜찮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무섭다.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괜찮아요. 전날에 송 씨가 장은 다 봐놓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송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그래? 언제쯤 오는데? 많이 늦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송 씨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사에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는 뭐 제이랑 같이 했나? 편히 시간 보내라고 해.
송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송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난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들이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붙여놓았고 자잘한 음식들만 같이 했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혼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아들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자. 12시 이후에 해야 하고 그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 씨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혼낼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송 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이 앞에서 네 아빠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어. 미소 지으며 하는 소리에 아들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9시쯤에 차려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그 앞에 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너희 와서 좋아? 아빠도 이 모습 보고 안심하시겠지? 송 씨는 꼭 셋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들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자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자면 되겠다. 다행히 같이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없어서 아들이 덜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이제 오니? 네? 끝났어요? 며느리가 텅 빈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엔 정리할 게 남았지만 거실은 이미 치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얼른 씻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고무장갑을 끼려는 아들을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근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아니, 제 말은 어머님이랑 승주 씨 힘들까봐 그렇죠. 있던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새로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냥 구식 문화일 뿐인데? 며느리의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야, 들어와.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인데. 얼른.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기에 송 씨도 조심스럽게 아들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송 씨는 그냥 뒤돌았습니다.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아들만 알아주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갓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박갓사돈은 며느리의 오빠인 장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아버지는 오빠가 모실 거라고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아버지 재산은 안 지내겠대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니 며느리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싫다고 하나 봐요. 근데 자식이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지낸다고 하면 저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늘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빠의 말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저희 아빠가 저를 유독 예뻐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사도 한 번 안 지내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제이 너희 집이기도 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사상? 그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도 송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는 구식이라며 하고 따질 만큼 송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의 첫 제사.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어서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붙여야 되니까 납작하게 잘라.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면 상관없어. 송 씨가 알려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2번, 3번 반복돼서 송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퍼서 그런지 어쨌는지 치우는 것에는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 제사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자 알고서 외출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만큼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바깥사돈의 제사에 송 씨가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시아버지 제사에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인지. 적어도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꼈다면 말이라도 거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그 일로 언쟁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이번엔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송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에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성격이 저런 걸? 사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바깥사돈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던 일만 마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본거는 곧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질 않으니 송 씨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올 생각을 안 했죠. 3시, 4시가 지나가자 송 씨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넌 벌써 왔어? 아,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제사이기도 하고. 아들이 음식 준비 중인 송 씨를 거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이가 전화를 안 받네. 조금 늦는다고 했거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곧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퇴근해도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 씨와 아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사라고 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어서 와서 이것 좀 마무리해. 잠시만요. 며느리는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끝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 말이죠.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바깥 사돈의 제사상을 손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순진한 송 씨도 그 밤이 끝나갈 때쯤이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라. 이미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래?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라 쐬려나 싶어서 두었는데 며느리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송 씨가 장갑을 끼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 다시 싱크대에 걸쳐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회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촉이 너무 늦게 발동된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쓰레기 좀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이따가 한 번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음식물통도 꽉 차서 버리고 오긴 해야 해. 그럼 같이 가요.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송 씨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디엔가 있을 며느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저게 회사에서 온 전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한 거 없어도 허리는 아프거든. 몰라, 한 2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안 그러면 설거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겠지. 음식도 어머님이 다 했는데 회사는 그냥 정상 퇴근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야, 그래도 아빠 제사는 지내야지. 좀 찜찜해. 안 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머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부러워? 낄낄거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며느리. 송 씨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철이 없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 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듯 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성에 놀랐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김재희,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어떻게 그래? 며느리는 친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대화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제사에 밥 한 번이라도 푼 적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이 네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사하지, 당연히. 너 정말 무섭네. 무섭다니. 장인 어른 제사에 왜 엄마가 다 해야 해?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이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엔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부려먹다니. 네 손으로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너 생각한다고 말 안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거지는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든 엄마한테 다 맡기면 돼? 제사까지도? 여보,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제이 네가 월세는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뭐? 여보, 왜 내가 내 집 놔두고 나가? 내 집? 여긴 엄마 집이야. 당신 집도 되잖아. 집은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은? 그래. 우리도 정당한 주인이라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아닌 송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전할게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부분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의도 없이? 애초에 왜 우리가 이사하게 됐어? 제이 너 때문이잖아. 내 결정이 불만이라면 나는 이 집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내로 나갈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서니 송 씨가 더는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송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싱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 씨가 할 만큼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늦었으니까 얼른 치우고 자. 송 씨는 부엌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뒤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이삿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가버렸죠. 그 뒤로 며느리는 평소 같지 않아졌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하고 어쩌다 오게 되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송 씨도 모든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아들도 짠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는 사뭇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희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상결례장이 아니라 길거리 포장마차였다면 말이죠. 술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봤을 광경을 강 씨는 식당에서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겪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소주를 3병이나 마시는 건 어느 나라 예절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상견례를 하러 나올 게 아니라 차라리 술 모임에나 나가라고 역정을 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강 씨 가족을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 있는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상견례 전에도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설마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강 씨 가족에게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술주정뱅이 바깥 사돈을 두고 싶지도 않고 내 딸이 이런 시아버지를 얻는 건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사석에서는 어떤 개차반이 될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이 30이고 둘째 딸은 28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강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우 결혼하면 아빠 서운해서 어떡하니?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에이, 다 큰딸 시집 가면 좋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 서운해하지 마요.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오래 끼고 살아서 그런지 유독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딸을 데려가는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난 착한 거 같아서 좋던데. 아내가 과일을 입에 넣으며 마음에 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서너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밥 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니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 부부는 다음 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그렇게나 많이 봐왔어? 처음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나도 잘 보이고 싶지. 곧 사위가 될 텐데. 어깨를 으쓱하는 아내를 보며 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강 씨 가족은 예비 사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은 안 하나?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한 번도 같이 술 한 잔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사위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 술은 좀. 안 마시나? 아, 예전에는 마셨는데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 아빠, 민준 씨는 술 잘 안 마셔. 에이, 그래도 한 잔 맞지. 둘째 딸이 입을 삐죽거리자 사위가 마지못해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마실 필요 없어. 뭘 억지로 마셔? 강 씨가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술이 약해서 잘 안 마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진짜야. 우리 아빠 술 잘 못 드셔. 키들거리는 딸들을 보며 강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술도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의 대화를 나누는 게 강 씨도 훨씬 좋았습니다. 딸들만 맥주 한 캔씩 먹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한정식 집이 낫겠지? 너희가 알아서 해. 너무 시끄럽지 않은 데라면 상관없지. 한정식당은 거의 룸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방 있는 한정식당으로 알아볼게. 그래. 보통은 그렇게 하니 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첫 자리니까 격식 있는 곳으로 잘 정해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 큰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를 상견례 장소를 뭐? 마음에 안 드신데? 아버님이 매운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매운탕? 그럼 횟집 같은 곳? 그러신가 봐. 매운탕이 있어야 술 드시기 좋다고.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씨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를 잘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웠죠. 다른 때도 아니고 상견례에 술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정해주는 사돈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우면 대화를 못 나누지 않나? 그래서 룸이 있는 조용한 횟집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지리탕 말고 꼭 칼칼한 매운탕이어야 한다고 그러셔서. 옆에서 아내의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도 기가 막혔지만 딸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런 기색을 감추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해 보는 것 같았고 그 사이에 강 씨와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매운탕이라니. 매운탕이 고급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상견례의 술안주로 언급되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 씨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늦어요. 왜?
민준 씨네 집에 가기로 했어. 상견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러 다녀오지 않았어?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밥만 먹고 왔는데 아버님이 같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술? 또다시 언급되는 술에 강 씨의 미간이 설풋 찡그려졌습니다. 강 씨도 사위를 초대했을 때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 따로 또 부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우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어른 앞에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먹어. 실수하지 않게. 세 잔만 마셔야겠다. 자신을 닮아 그런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세 잔만 마시면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강 씨는 일찍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6시에 집을 나섰고 9시쯤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온통 오타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직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직 그 집에 있다는데 사위에게 전화해 보기도 그래서 딸의 연락만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출발한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시부터 있었을 텐데 식사 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자애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두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보든지 해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런다고 와요? 그러면 어떡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엉뚱한데 자빠져 있으면. 민준이가 어련히 잘 챙기겠어요. 아내의 말에 강 씨가 다시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챙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강 씨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걸 뻔히 아니까 말이죠. 딸에게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할 때쯤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번호를 치는 듯했죠. 강 씨가 얼른 일어나 누군지도 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러자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쪼그려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을 일으켰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딸을 흔들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괴롭게도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아내가 혼비백산에서 딸의 등을 두드렸는데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의 작은 딸도 자다가 나와봤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들어와? 집에 찾아온 게 용하다. 강 씨는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토를 몇 번 했는지 몰랐고 나중에는 괴롭다며 우는 통에 강 씨가 차를 태워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딸.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술을 마시자고 데려갔으면 멀쩡하게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는 집안이 어디 있나 열불이 났습니다. 끙끙 앓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 잠에 든 딸을 보고
강 씨도 벤치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병원을 나서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딸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직도 술이 다 깬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수액을 맞아 그런지 아까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우선 재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세 잔만 마시겠다더니 그게 뭐야? 아니, 아버님이 계속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취해서 오니? 나도 정말 못 먹겠어서 사양했는데 자꾸만 주시니까 어떡해. 딸이 울먹거렸습니다. 지금도 속 안 좋아. 민준이가 데려다 주지도 않은 거야. 아버님이랑 민준 씨도 취해가지고. 그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정신도 못 차리는 딸을 택시에 혼자 태워보냈다고 하는데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술을 먹이지 말던지. 그리고 데려다 달라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왜? 아버님이 어제. 아니야. 딸이 얘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픈 딸을 차마 더 나무라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아내의 마음에 좋은 인상이 심어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쎄한데.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딸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더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딸도 별말 없으니 상견례 날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강 씨 가족. 그리고 20분 늦은 상대방 가족. 강 씨 가족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을 따지자면 20분이지만 말이죠. 딸은 긴장이 되는 듯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이 막혀서. 남자는 강 씨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쩐지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오자 남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소주부터 줘요. 네? 술 먼저 줘야지.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인데 술부터 찾으니 당연했습니다. 술 드시죠? 아주 조금 합니다. 술 드시죠? 남자는 강 씨의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술 못 마셔요. 그리고 운전을 해야 해서. 에이, 상견례에 술도 한 잔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내의 잔에도 넘치도록 술이 따라졌습니다. 자, 한 잔씩 우선 시원하게 마시고 얘기 나눕시다. 강 씨는 쉽게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니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술을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아내도 강 씨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량이 한 잔이 고작이라 아내도 내일 꽤나 고생할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이봐요. 네. 매운탕부터 내줘야지. 매운탕은 중간에. 아니, 매운탕이 있어야 술을 먹든 하지요.
남자가 직원을 붙잡고 말하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말투가 얼마나 건들거리던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꼭 벌써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요? 아, 예. 퇴직하고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좀 만지셨다면서요? 예? 아버지, 역시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서로 해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지 뭐예요. 호탕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호탕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자, 한 잔 드시죠. 강 씨도 그에 맞춰서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죠. 조금만 마시고 내려놓는 신용만 하면 꼭 직장 상사처럼 압박을 했습니다. 에이, 빼지 마세요. 좋은 날에 기분 좋게 같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허허 웃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방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여자도 남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0분가량 지켜보니 집안 분위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조차도 남자를 말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사위도 강 씨와 똑같이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죠. 사위는 술을 못 마셔서 잘 안 마신다더니 벌써 한 병 가까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자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르는 것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곧장 내뱉는 듯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허니문 베이비 가야지. 네? 큰딸을 향해 말하는 남자를 강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딱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래야 얼른 손주 보지. 관광도 하지 말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도 어찌나 음흉하던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결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허니문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듣는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돈처녀도 결혼정년기 다 된 것 같아요. 아, 1살 차이라서 곧 갈 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노처녀 소리 듣는 나이잖아요. 얼른 보내버리세요. 나중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시집들을 늦게 가는지. 혀를 차며 또 한 번 술잔을 비우는 남자.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가고 싶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 술 한 병 더 시켜봐. 딱 한 병만 드시기로 했잖아요. 먹다 보면 그게 되냐? 그만 드시죠. 보다 못한 강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량을 넘기신 듯한데. 내가 소주는 5병은 거뜬합니다. 아니요. 제 딸에게 하시는 말씀도 과한 듯합니다. 노처녀니 팔린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하다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노처녀요. 에이, 그건 우리 사돈처녀가 딱 무르익었으니 얼른 시집을 보내시라 드린 말씀이죠. 뭐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만 몇 가지 조합해 보아도 남자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니 얌전히 술만 마시고 올 사람도 아닌 듯 했습니다. 첫 만남에 단정 짓는 건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강씨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큰딸이 강씨를 말렸습니다. 강씨는 속으로 참을 인을 3번 그렸습니다. 그러고 긴 숨을 내쉬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정도를 몰랐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자꾸만 식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툭툭 쳤습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한 번 쳤죠. 어이쿠, 가운데 세워진 물컵을 툭 쳤는데 가득 찬 물이 하필이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씨의 아내에게 흘렀습니다. 식탁을 타고 흘러 허벅지에도 떨어져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씨가 휴지를 뽑아주는데 남자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라 제가 닦아드릴 수도 없고.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죠. 그만하시죠. 예? 말을 가려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세요? 거 참 이상하시네. 그러자 강씨의 딸과 사위가 부모들을 말렸습니다.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만 일어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도 용했습니다. 더 앉아있다가는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직 못 나눈 얘기가 많은데. 애들 통해서 주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기가 올라서요. 에이고, 술이 약하시네. 껄껄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옵시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자가 문 앞에서 직원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의 탓이 분명했지만 직원에게 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주정뱅이에게 다소 짜증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대꾸한 직원. 그런데 화난 목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민준 씨, 제발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정말 나 많이 참고 있어. 아니, 지우야.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잖아. 너도 들었지? 가만히 있던 딸의 남자친구가 꼭 제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수할까봐 이제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한다는 예비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번뜩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처럼 행패를 부리진 않았지만 직원을 나무라는 말투는 12조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아, 네? 장인어른? 강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예비 사위가 가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충분히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사도는 여전히 고개만 절레절레 하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기분이 좋아서 과음 좀 했습니다. 뜬금없이 격려를 하면서 말을 하는 남자. 이제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가 상대방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계산을 할 정신이 없어 보이기에 따로 묻지 않고 강 씨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낼 건데. 됐다. 큰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강 씨의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콧물을 훌쩍 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강 씨가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너 응급실 갈 때도 이랬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그러긴 하셨어. 많이 취하셔서. 강 씨가 숨을 길게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들으니 더 얼이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민준 씨랑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로 언성을 높여서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게 된 거야. 뭐, 둘이 싸우느라 너 데려다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민준 씨도 나랑 만나면서 거의 술을 안 마셔서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냥 그때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에게 해가 갈까 싶어서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도록 화를 눌러 참았는데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내 딸에게 해가 가는 길인 듯 했으니 말이죠. 너, 엄마 아빠는 네 생각 늘 존중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가족이 되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를 소중히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 부부는 속상해서 잠도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유별나게 딸들을 아끼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강 씨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히도록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애처로운 날이었습니다.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딸이 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랑 통화했어. 그 말을 하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통화를 했다니 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야? 아니, 다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하마터면 안도의 한숨을 쉴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넘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민준 씨랑 많이 싸웠어. 나도 많이 서운해서. 그런데 민준 씨는 안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못 하겠어.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무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네 생각 존중한다고 했지. 없던 일로 해. 아직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식장 예약한 거는 위약금 있으면 내면 그만이지. 식장 들어가면 위약금으로 해결 안 돼. 거봐, 내가 무슨 사인인 것 같다고 했지. 나도 한숨도 못 잤어. 혹시나 언니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할까봐. 딸은 주말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강 씨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파혼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술김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다음에는 절제하신다고. 미안하지만 다음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우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발 지우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다시는 술 못 드시게 하겠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날 일이 순전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야.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나한테 지우를 설득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알지? 그날 일은 말은 안 했지만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것만 명심해. 우리 지우 서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애들 아니니까. 큰딸은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가 끝이 났으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가 퇴근했을 때 집까지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딸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나 요즘 자다가도 가슴을 쓸어내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 이제는 웃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물러설 기회를 누군가가 줬으니 어쩌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열불도 안 났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기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